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북관계 책이 제가 쓴 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2011년에 쓴 거 하나, 2021년에 쓴 거 하나, 그것도 10년 단위에 한 권, 두 번 썼는데 책이 없어. 책이 없는 이유가 그만큼 그쪽에 그 자료도 없고 연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그 한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에 대북 전문가들 나와서 할 때마다 참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북로 관계를 몰라도 너무 몰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한 대사관에 와서 그렇게 진수성찬 차려진 거 먹어도 별로 기분이 그렇게 대단히 유쾌하지 않지만, 북한에 가면, 북한 대사관 가면 별로 먹을 건 없어도 그렇게 즐겁게 놀러 온다고. 우리 고려인. 그거를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니. 정서적으로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는 끈끈한 북한 정권을 만든 게 바로 러시아인데, 1부터 100까지 다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북로 관계를 보면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저는 그 2000년 그 7월 달에 이제 푸틴이 5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방문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소련 당시 때도 제1서기가 한 번도 가지 않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근데 푸틴이 간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이 많았죠. 푸틴이 뭐 역시 옛날에 KGB 출신답게 옛날 그 소련 당시 때 이런 그 북한하고 이제 독재국가하고 놀구나. 근데 푸틴은 이제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북한이 한참 미사일 개발하고 할 때 미사일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시키겠다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시켰어. 시키고 바로 GAG, 7이 아니라 우리 네이버도 G7 캐나다도 있지만 GA 오키나와 GA 정상회담으로 달려간 거예요. 봐라, 내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중단시켰다.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국제적인 스타가 된 거 아니에요. 푸틴 저 젊은 나이에 과연 국제무대에 제대로 데뷔하겠는데 바로 그냥 북한 하나 잘 따라가지고 오키나 GA 정상에 가서 완전히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럼 그걸로 끝났느냐. 가만히 그때 그 7월 달에 북한에 가서 양 대표단끼리 얘기한 그 내용들이 그때는 공개가 안 됐는데 나중에 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있더라고. 네? 그 북한하고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양국의 이 발달된 이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하면 미국 놈들을 죽탕 쳐줄 수가 있다. 죽탕 쳐줄 수 있다. 그러면서 막 깔깔깔 웃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화가 오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그 회담을 보고 다시 바로 몇 개월 전에 2000년 2월 달에 그 구소련 동맹조약을 다시 재갱신해서 내긴 그 조약이 있거든요. 그 조약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2009년 이제 북로 예무장관끼리 한 조로 친선 설립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인데, 소련 당시 때 동맹조약은 즉각 무력을 개입한다는 이 조항인데, 여기에서는 즉각 접촉한다. 이런 정도로만 했어요. 그러면 즉각 접촉한다. 무슨 뭐 무력으로 접촉한다, 평화적으로 접촉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기에 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우리 한국에서는 막 우리가 완전히 이 러시아에서 북한을 제압했다, 동맹조약을 파기시켰다 해가지고 우리 대사관에서도 뭐 엄청난 우리 외교 활동을 잘했다고 했는데, 저도 그 당시 때 거기 있었거든. 다시 리뷰해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동맹조약이 파기된 게 아니고 수위를 낮춘 것뿐이에요.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몇 개월 뒤에 푸틴이 평양에 가서 얘기한 내용들 보니까 아, 이게 살아있구나. 다시 이 옛날 동맹관계로 돌아갔구나. 근데 왜 그렇게 쉽게 돌아갈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계속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푸틴이 아마 그렇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북한을 버리고 싶어서 버렸느냐? 우리도 봐라. 그 큰 나라가 다 붕괴되지 않느냐? 90년대 너희들만 고난의 행군이 아니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국제적인 자존심 다 붕괴고 우리도 같은 동병상련이야. 지금부터 잘해보자. 그런 식으로 서로가 마음을 텄을 거라는 게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에요. 이 고난의 행군이 북한만 너희들만 한 거 아니다. 너희들 많이 죽었지만 우리도 대국으로서 천행국이고 진짜 그 당시 때 90년대 보면 제가 그 한국에 엽서를 하나 보내려고 딱풀을 사러 갔는데 쌍배절구 시내에 아무리 돈은 딱풀이 없어. 그래서 집에 와서 풀로 써가지고 붙였어.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너북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한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러던 게 이제 뒤에 김정일 위원장이 바로 2000년, 2001년이죠. 23박 24일 열차. 그때 평양에서 출발하고 두만강을 넘자마자 야 김정일 위원장이 저러다 쿠데타 당한 게 아니야. 무려 한 달을 저렇게 비워도 괜찮느냐. 얼마나 우리 국내 북한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어요. 살갑도 왔잖아요. 아예 러시아 전역을 휩쓸고 다닌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모스크바 선언, 파기양을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철도 연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관심 있습니다. 그 철도 연결 문제는 지금도 러시아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북한 철도 연결하면 러시아하고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돼.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또 2022년 또 이 7박 8일 동안 또 국동기획을 또 김정일 위원장이 또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에 메드베데프가 집권할 때 울란우데 바이칼 옆에 울란우데에서 정상회담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러시아의 진 빚 원금만 해도 100억 달러, 110억 달러죠. 이거를 다 탕감해 주는 거 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차관 중개, 그때 우리 경협 차관을 준 게 얼마였냐면 처음에 30억 주기로 했거든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30억 다 주지도 않고 14억 7천 불 준 거예요. 14억 7천 불 중에서도 현금이 반, 나머지는 막 흑백 TV, 오래된 전자제품 이걸로 줬거든. 그리고 이제 매년 우리 한국의 고위 이 국회의원 뭐 장관들 오면 빨리 경협 차관 내놓으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창피하더라고. 그러니까 러시아 고위 장관들이 안 만나라 그래, 한국 사람들. 아니, 또 차관 내놓으라 그런다. 언제 갖고 거냐고. 근데 러시아는 무려 110억 달러를 전액 거의 탕감해 줍니다. 전액. 그러니까 그 소련 당시 때, 구사회주의 당시 때 러시아가 자기 사회주의 우방국한테 준 그 차관이 원금만 해도 1,100억 달러거든요. 근데 거의 다 탕감을 해요. 뭐, 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300억 달러씩 탕감해줘버리고, 베트남도 그러고, 북한도 110억 달러 탕감해줘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러시아가 그걸 가지고 북한이 더 달라고 할까 봐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 왜? 저놈들은 또 주면 또 달란다고. 왜요? 그러니까 저걸 지렛대로 삼아서 더 탕감해 주는 건 좋은데 또 달라 할까? 이게 이제 우려된다. 근데 아니라 달까 딱 갖고 나니까 탕감해 주니까 또 달라 하더라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2019년 4월 25일 소위 이 하노이에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노딜 회담으로 끝나고 달려간 게 어디예요? 모스크바로 이제 러시아로 달려간 거 아니에요. 그때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상회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 정상회담 하기 전에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두만강을 건너서 핫산역에 딱 도착해서 한마디가 있어요. 첫마디. 첫 한마디가 뭐였냐.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딱 듣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한마디 한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엄청 이제 러시아하고 가깝게 지내겠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며칠 뒤에 크레물린 대변인이 그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북한과 러시아 중에 어느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동일한 공격을 받는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건 확실한 동맹이구나. 다만 문서로만 얘기 안 했지 아예 정상회담 결과를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한겨레에다 칼럼을 썼어요. 방문하기 전에 칼럼을 썼는데 너북 관계는 동맹이다. 정상동맹, 경제동맹, 군사동맹이라고 했더니 한겨레에서 칼럼을 안 받아줘.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러면 다시 검토해보자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시 그러면 뭐 수정된 걸 달라고 해서 그대로 줬어요. 그래서 아니 수정된 게 없네요. 그래서 변한 게 없다. 네, 그게 맞다. 그래서 이제 실어줬어. 그래서 지금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3동맹이라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 아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동맹이라는 게 뭐 말이 되냐고. 저 사람 뭐 제정신 있느냐 지금. 송영길 그때 당시 때 송영길 의원이 나한테 전화가 아니 그 뭐 근거가 있는 얘기냐고 막 그래서 엄청 따지더라고. 그 맞다. 그리고 군사동맹 뭐 근거가 있냐 얘기야. 경제동맹 하물며 경제동맹. 아니 경제하면 다 중국이 다 지원해 주는데 러시아가 뭘 해줄 게 있다고 경제동맹이라고 그러냐고. 말도 안 듣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혀 모르는데 몰라서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그대로 보다시피 2023년, 24년 그 연속 정상회담하고 군대까지 파견하고 지금으로서는 뭐 내가 보기에는 푸틴과 김정은이 살아있는 한은 쉽게 서로 관계단절이 안 될 거예요. 네.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00년 2월에 이미 저는 동맹 관계로 들어갔다고 이제 보는 게 제 판단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 핵인데 핵의 모든 거는 다 러시아가 지원해 준 거예요. 제가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제가 2009년에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그때까지 영변 핵발전소에 러시아 전문가들이 파견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그걸 몰라. 러시아한테 잘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KGB의 후신의 해외정보부라고 있어요. 그쪽에 핵 기술자들이 영변에 한 5명에 가 있어요. 좀 정보를 얻으려고 뒤에 만나자고 했는데 거기 반드시 감시원이 또 따로 와요. 그러면 우리는 또 요령이 있어요. 저 사람들 그 기술자는 그런 보안의식이 없어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술을 좀 자랑하고 싶거든. 근데 그 감시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술을 먹다 보면 한 번 정도는 화장실 가요. 그 당시 이제 제가 그 모스크바의 그 신라 레스토랑이 가장 크거든. 그러면 거기를 항시 이용했던 이유가 거기서부터 저 화장실을 가려면 지하에 한편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 갔다 오면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5분 걸려요. 그때 그 기술자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5분 사이에 다 나와. 막 물어보는 거예요. 다다다다 얘기하고 수치가지고 막 얘기해요. 자, 그러면 자기도 알리바이가 소리 드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때까지 영변에 북한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가 있어. 자기도 갔다 와 얼마 전에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의 핵의 시설, 기술, 노하우 이거 다 공유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북한의 핵을 통제해야 될 NPT 빅8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러시아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 당장 핵 낙진이 연해주에 영향을 미치는 또 이웃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고민이 많은 나라가 러시아예요. 원래는 평화적으로 이용하라고 핵 개발을 군사적으로 이용을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소련이 해체되는 그 와중에 이걸 핵으로 무기로 전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도 안타깝지. 그리고 또 NPT의 그 5개국 최다 핵 보유국으로서 이걸 통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망감이 교차한 게 러시아라고. 그러니까
핵에 관한 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가 가장 심란할 거예요. 제가 생각에.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북에서부터 베트남 깜난만까지 완전히 군사벨트가 형성이 됐다고. 베트남은 2012년에 경협차관 100억에다가 20억 더 줘가지고 120억 줘서 그걸 조사를 했고, 북한은 2014년에 나진하산 제3부대를 조사하면서 거기에 어떤 조항이냐면, 이게 눈여겨봐야 돼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제3부대 조사하는 계약 내용에 대형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함정이 입항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군함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태평양 함대가 여차하면 청진에 올 수 있다는 얘기, 나중에. 그 조항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022년에 러시아가 태평양 기지를 저쪽 감차트로 옮겼다가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김정은 2023년에 함대 기지를 방문했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그 벨트가 북부에서부터 이제 우리한테 여차하면 위해를 간다면 파시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단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경제 구조가 이건 기간산업 구조예요. 우리 원래 남한은 농업국가고 북한은 공업국가예요. 옛날. 그리고 북한의 모든 중공업 시설들은 다 소련이 만들어준 거예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중공업 위주로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다 정부가 운영하거든요. 그게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올스톱 되다시피 하는 승리화학공장, 각종 철강, 제철 다 스톱이 된 거 아니에요. 가동률이 매우 낮죠. 근데 중국이 줄 수 있는 건 뭐냐? 식량이에요, 식량. 하루 먹으면 떨어지고 아무리 줘도 이 빠진 독에 물 시기예요. 근데 중국은 실컷 줘도 표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지금은 남경대 교수인데 옛날 북경대 교수 주평보수 평보수가 친한파지. 북한 애들은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는 개와 같은 애들이라고. 줘도 고마워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거는 중공업 시설들을 다 개건을 해줘야 되거든요. 새로운 걸로 바꿔주든가 아니면 낡은 거를 개보수를 해서 가동률을 한 60% 정도라도 올리든가. 근데 그건 중국이 못 해주는 거예요. 새로 지어줄 수도 없고, 왜?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량은 계속 주는데. 그리고 북한의 대통상 규모가 얼마나 돼요? 2023년 기준으로 보니까 추정치가 한 16억 달러밖에 안 돼요. 16억 달러 그게 중국이 90% 준들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중공업 시설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러시아가 경협차관도 탕감을 해줬지만 개보수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에 거기는 이제 매년 경제공동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1년 동안 있었던 사업의 진척 과정을 체크를 해요. 2018년에 제8차 경제공동회의에서 중간 점검을 하면서 보니까 협력 프로젝트가 63개인데 이것도 죽지한 거예요. 승리화학공장 개보수, 그 다음에 철도 개보수, 철강 개보수, 김책 제철 이런 것들이에요. 이행률이 얼마냐면 63개 프로젝트 중에 20개가 이행이 됐어. 나머지는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답보 상태니까. 이거는 단순히 조그마한 거래의 어떤 규모가 아니에요. 규모가 엄청 큰 것들이거든요. 반면에 우리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정상이 사인하면 그 이행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보통 기업인들이 가가지고 막 MOU 체결하고 엄청 여러 열 몇 개, 20개를 했다는 이행률 5%도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러시아한테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야. 그게 이제 그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는 국가 대 국가잖아. 그러니까 양국가가 합의하면 거의 이행이 돼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남한을 더 신뢰하겠어, 북한을 신뢰하겠어.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더 있는 거예요. 남한, 그래서 푸틴이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2019년 4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마치고 나서 푸틴이 기자회견 하는데 우리 하정수 모스크바 특파원이, KBS 특파원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우리 남북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푸틴이 그때 한 말이 남한 사람들은 나토라고. 나토 no answer only talk. 주동원에 살아가지고 말만 뜯어대지 이해한 게 없다고.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북한하고 보면 북한은 별 볼일 없는 나라 같지만 이행이 다 가능합니다. 20% 이게 프로테지나만 33% 정도 이행이 되잖아. 차라리 그런 북한이 낫지 말만 막 요란하게 떠드는 남한 실속 없다 그거야.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두만강 자동차 전용 도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잖아요. 내년이면 완공이 될 거예요. 지금 완전히 거의 불야성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분명한 거는 제가 2024년 6월 달에 푸틴이 평양 방문해서 조약을 체결할 때 바로 일주일 전에 모스크바에 있었거든. 그때 제가 확인한 게 뭐였냐.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거는 러시아의 북한 노동력 송출입니다. 그거를 제가 알아냈어요. 몇 명이냐 했더니 12만 명 정도. 북한이 그걸 강하게 요구했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용을 안 하죠. 왜냐하면 러시아도 노동력이 부족해요. 3대 업종을 중앙아시아나 중동 애들이 와서 하는데 폐해가 나고 보니까 다 또 쫓아내버리고 만년 3D 업종에 노동력이 없어. 모스크바나 상태적으로 대도시는 한 400명만 명이 항시 부족해요. 북한 노동력이 최고예요. 금연하지. 어류 이탈할 가능성이 있지. 왜? 거기는 또 서로가 또 감시를 하잖아.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정확히 12만 명이 더 넘어. 그거는 제가 칼럼 쓰고 할 때 얘기를 안 한 게 너 정확한 숫자를 얘기해버리면 출처가 폴로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붙이게 됩니다. 나한테 제보해 준 사람. 그래서 제가 그냥 12만 명이라고 하는데 12만이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자마자 칼럼을 쓴 거예요. 이번에 최대의 국내 간의 합의사항은 12만 명 노동력 송출이다. 그렇다 누구도 믿지는 않아. 오로지 군사 동맹이 어떠니 그 조약 내용 겉으로만 군사 동맹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지 실제는 노동력이지. 노동력이 그냥 노동력이 아니에요. 북한은 노동력이라는 게 군병력과 변형 이중 용도잖아. 북한의 군 복무 기간이 10년씩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노동력으로 가도 다 군인 신분이에요. 여차하면 이게 이제 군인으로 바로 전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용병으로도 쓸 수 있고 직접 군을 파견할 수도 있고 아니라 다를까 뒤에 조약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8개 항이 노동력 송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 세계 조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북한 입장에서도 12만 명 이상을 보낼 때 그것도 이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정식 노동비자로 합법적인 이제 옛날만 해도 각종 부시로 보냈거든. 이제 정식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리가 문제잖아. 12만 명을 풀어놨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통제 시스템을 거기다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8개 항이. 조약이 8개 항이 다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얼마가 깔려있는지 몰라. 근데 가끔씩 나와. 제가 보기에 한 2개월 전인가 아주 흑해 연변에 아파지아라고 있어요. 거기에 내 아는 사람이 출장을 갔다 왔는데 내가 가서 보라 그랬거든. 분명히 북한 사람 어디 있을 거다.
그때 보니까 그 비닐하우스에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들어서 물어봤대. 그랬더니 한국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더래. 얼마 몇 명이 와 계세요? 그랬더니 나는 모른다고. 그래서 가버리더래. 뒤에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60명이 비닐하우스 하나.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국 그 노동력이 혹시나 또 탈북할 가능성 이런 거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그런 공조 체제를 러시아하고 사전에 조약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번 전쟁이 끝난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나는 최소한 10년은 갈 거라고. 전후 복구 작업에 지금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가장 노동력이 우수한 노동력이 바로 북한 노동력이고 러시아 입장에서 가고. 그러니까 10년은 최소한 간다고.